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특별한 수다로 함께합니다. 팬데믹 경제학 특집인데요. 캐스트 계산과학연구센터 김찬수 박사 그리고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합니다. 자, 거리두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먼저 김 박사님, 예. 이 거리두기 관련된 통계도 내보셨어요? 뭐 어떤 거 내보셨어요? 관련된 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하는 게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말은 그렇지만 이제 복잡계랑 행위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각 사람의 특징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예컨대 40대, 그다음에 집은 강동구, 회사는 성북구, 이 사람의 가족은 3명, 그다음에 이 사람은 보통 지각을 잘하는 사람, 전철을 잘 타는 사람, 건강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노란색 당구공이다, 빨간색 당구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 사람들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아하. 이 사람들 중에 질병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잠복됐다, 혹은 뭐 격리됐다, 네. 혹은 회복됐다 이런 정보를 넣어줘서요. 5천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다 이제 가짜로 사람들을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퍼질지에 대한 계산들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예컨대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평소에는 13명인데 대략 9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혹은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네. 해서 정책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퍼지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작년 4월쯤에 이제 첫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하고 나면 확실히 예컨대 잘못하면 4,000명까지도 하루에 나올 수 있었는데 한결 줄어들었다. 아하.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있었다고 미리 계산을 했고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유의미하다라고 해서 정책이 시작을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코로나19를 위축시키는 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 박사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주춤했지만 사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뭐 멈추다 못해 녹아버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이게 아마 코로나 경제라고 할 때요. 그 팬데믹이 주는 가장 아픈 데가 이 한국의 경우는 자영업자로 나올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추세가 겹친 건데요. 네. 원래도 한국의 자영업은 조금 많아요. 그렇죠. 2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는 추세가 하나 있었던 데다가 여기 팬데믹이 겹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오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가혹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 맞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작년 초 2, 3월이면은 올해 연말까지 갈 거다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줬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부채가 늘기 전에 다른 방식의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연착륙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정책이 갔으면 조금 더 부드러웠을 텐데 일단 버텨봅시다라고 한 달 버티면서 1년 넘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잔혹했죠. 지금 박사님 쓰고 있는 책 중에 소챕터를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받았었는데 거기에 자가격리가 건국 신화인 나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공개하면 안 되나 아직? 괜찮아요.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한국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만 명당 확진자가 150명이거든요. 네. 보통 유럽 3,000명, 4,000명 이러니까 굉장히 방역을 잘하는 건 맞는데 방역이 왜 이렇게 효과적이냐. 일본도 잘했는데 일본 300명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한 전격 지역 격리나 가게 격리도 없고 해야 진짜 식당 좀 닫은 거 정도인데 네. 이거는 진짜 격리 추가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랬어도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왜 잘했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저 나라는 건국 신화가 동굴에 곰이 가서
마늘과 쑥으로 100일을 버틴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격리 잘하나 보다. 아, 그래서 격리를 잘하나 보다. 아, 그래서. 우리도 버티기 힘든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난 그 자기 관리와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뼈거를 갈아 넣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8228님이 유럽과 같은 락다운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경제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눈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처음에 사람들이 막 다 차 막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눈이 왔을 때 대부분이 차를 두고 다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지하철이 이렇게 3밀 조건이잖아요. 밀집된, 밀폐되고 다 걱정을 했는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 답이 아까 말씀하신 민족적 특성, 자가격리에 있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말을 별로 안 하신 겁니다. 요즘 눈치 보여서 말 못해요, 저게. 예. 맞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기 스스로한테 적용하면 마스크 잘 쓰고 말 안 하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지하철은 2분에 한 번씩 이제 문을 열어서 환기를 환기가 하잖아요.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것 플러스 정말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방역의 준수율이 꽤 높았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거는 이 건국 신화가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 정치가 질문 주신 거. 그럼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이렇게 락다운을 굳이 안 해도 됐다. 락다운 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게 뭐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락다운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락다운을 하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단계 올리면 언제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확진자 수가 늘면 카드 결제 건수 같은 경제 효과는 이제 줄어듭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요. 근데 그게 줄면 확진자 수는 다시 또 줄어들어요. 확진자 수가 줄면 다시 카드 결제 건수는 늘고 네. 이런 기량작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먼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었겠느냐 사후적으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조금만 보완하면은 교통량 통계 서울시 갖고 보니까 2, 3월 달에 한참 우리도 격리가 높을 때 거의 시내가 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교통량 보니까 2달 만에 뭐 최고속도 등 다 원래대로 가고 오히려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가용, 그러니까 자차라고 불렸죠. 맨날 검사하러 올 때 자차로 오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중교통 의존율이 줄고 개인교통 의존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파탄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버틴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완전히 걸어간 것을 버틴 나라가 베트남 같은 경우거든요. 여기는 10만 명 3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격리를 하고 국경 봉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거의 국경 봉쇄를 했는데 우리는 한참 중국 때도 중국으로부터 오는 거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 경제 정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국경 봉쇄가 없었고 그다음에 셧다운이나 락다운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집 간의 봉쇄 같은 게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봉쇄를 하면서도 지금 관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경제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 중심 경제고 우리가 막 락다운을 한다. 베트남하고는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예, 박사님.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락다운을 했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제 경제 쪽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한국에 수출할 게 물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누군가 가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상품만 가는 게 아니라 생산 기지가 정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운영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닫지 않고 계속 끌고 온 거고 그게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선방한 거거든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뭐 말씀에 덧붙이면은 이제 내수를 조금만 더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만약에 정말 락다운 했으면 이게
자영업자들 혹은 이제 음식점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그나마 버티는 건 건데 배달이 있고 최근에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나서 실제로 음식점이 많은 동네들 뭐 신촌이나 여의도 뭐 강남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이 괜찮았던 뭐 힘든데 그나마 조금씩 있었던 이유는 배달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랄까 경제 상황의 변화, 내수 상황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커버할 여력이 수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완전히 네.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3차 유행이 사실 추석 때부터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추석 때 우리가 거의 1단계 수준이었죠? 추석 때 본래는 추석 전에는 단계가 높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 국민들이 준수율이 좋아서 고향에 많이 안 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드니까 방역 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체기에 다시 이제. 근데 그때 낮췄던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좀 아쉽다. 그러면 지금 설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속상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때도 우리가 참았는데 이거 설까지 이거 뭐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설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유사한 연구들을 한 7, 8년을 했었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 어떤 연구 했었냐면 조류 독감이 퍼지는 걸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거 했는데 조류 독감을 옮기는 건 새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축사에 이제 농장주들이 옮기는데 몇 군데 이제 고속도로의 IC를 약간 이제 통제를 했더니 상당히 덜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이 갖는 막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모르는 데로 이동하면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비율이 조금 낮아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매우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청취자 문자 좀 내용 보면 아까 아이들 이야기 났는데 일단 우 박사님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지금 거의 1년째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죠? 그래도 그 긴급 돌봄이 돼서.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회사 못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학교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맞아요. 학교 문 닫고, 태권도장 문 닫을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맞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아들 둘을 지금 우리 박사님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1학년, 2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방향으로 지금 총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학부모잖아요. 2학년. 근데 돌봄 규모가 안 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면 등교는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걸리고 나면 증상이 적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고 백신도 지금 뭐 18세, 17세 밑은 맞아요. 지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학력 격차도 그래요. 그 학력이라는 문제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확진된 경우에 생기는 개인의 위험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등교 전면화가 이 사회에 주는 시그널인데요. 그렇죠. 애들도 가는데 그럼 우리는 그래서 법적으로 막고 있는 거랑 또 별도로 사람들이 서로 주의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안심을 해도 되기 전에는 학교를 여는 거는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시급하지 않다. 일단 학교를 여는 건. 그래서 이건 더 안전할 때 저는 부모로서 아니 가도 되는데 애들 보내고 싶지. 다른 거에 비해서 낫다라고 집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해도 이게 실험실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사실 저희 애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초졸백수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초졸백수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긴 했었는데, 근데 근래에 그러니까 이제 우 박사님 지적 중에 말씀 중처럼
그러니까 학교를 작년에 많이 안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걸린 사례를 많이 보지는 또 못했어요. 많아야 2,0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일단 애들이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낮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통계의 함정이랄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되는 몇 가지 요소들은 이제 세대간 감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옮겨주는 게 조금 유의미한 통계들이 포착이 되는 것 많지 같고요. 않습니까? 많은 편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세대간 감염, 부모가 물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학교를 열었을 때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들끼리 서로 옮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믹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약 열게 된다면 그 전제는 정말 방역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제 생각에는 중학생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키는 1, 2학년은 그걸 선생님들도 고려했겠죠. 1, 2학년들은 일단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또 1, 2학년들은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막 서로 뛰어댕기고 뭐 아시죠, 박사님? 아니 근데 저는 네. 1, 2학년이 말 잘 듣는다는 건요 앞에서 보는 거고요. 남자애들 둘 키우니까요 특히 뭘 들어요. 지네끼리 진짜 완전히 뭐 박사님 그 얘기는 우리 방송 끝나고 저하고 같이 나누도록 아니 하고요.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마스크 쓸 겨를이 없으니까. 딸이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우리 오 박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는 거는 나는 아직까지는 좀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오늘 300명대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300명대 와 진짜 많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행이다 이러거든요. 도대체 그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아주 성공했잖아요. 5명 이하로 만나라, 미만으로 만나라.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이에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방역 정책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5명 이상 만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핀포인트 방역이라고 하는 그 업종별로 이제 적용하기도 굉장히 뭐 심플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역 정책이 조금 더 이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650님이 남학생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아이들 정말 거리두기 못해요. 서로 껴안고 젤리 나눠 먹고 에너지 주체 못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금 문자에 보내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데 오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간단히 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딱 한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지금 생각해야 될 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국가나 사회는 안 중요하고 개인이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가 확진율과 관련돼 있으니까 많은 결정되거든요. 네. 그걸 뒤집으면은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 혹은 그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에도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과학의 입장을 생각하면 모른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누가 걸릴지 모르고 모른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민주적인 방역 정책을 설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팬데믹 경제학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친절한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수다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석훈 박사님, 김찬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